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그 두봉주교님 계셨고 또 카톨릭 농민회의 본산 본지인의 안동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본지인이에요. 그래서 그 안동 지역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안동 교구는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안동 교구에서 카톨릭 농민의 지도 신부를 오랫동안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정호경 신부님이에요. 정호경 신부님 평전은 제가 썼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정호경 신부님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일순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냥 훅 건너뛰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분이 원래 그 운동적으로 얘기하면 협동조합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추진을 하셨던 분이지만 나중에 민주화 운동에서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생명운동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1977년경이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77년에 그런 생각을 시작했지만 그 생명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반부터예요. 그때 80년대 초반에 그 생명사상 연구회라는 걸 좀 만들어 보렴이라고 김지아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김지아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김지아, 재정구 선생 아세요? 네. 선도빈의 네. 재정구 선생하고 정호경 신부님 등등등 박재일 선생님, 한살림 창립하셨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생명사상 연구회를 통해서 공부를 같이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결실을 나중에 맺은 것이 한살림 운동이죠. 그래서 그 한살림 운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원주교구에서 시작한 운동이에요. 한살림 운동 자체도 사실 처음부터. 그 한살림 농산이라는 조그만 그 쌀가게를 그 여기 제기동 쪽에다가 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그 모든 예산이 원주교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을 준 것은 원주교구가 아니라 원주교구에서 따낸 프로젝트, 독일, 미제리올이라든가 후원, 그런 원조단체에서 후원을, 지원금을 받아서 그 농산을 시작을 한 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원주교구가 그러한 운동을 감당할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한살림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한살림 운동 그러면 한살림, 이 교회랑 상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카톨릭교회랑 연결해서 얘기하면 우리농 살리기 운동 본부 정도? 우리밀 살리기 운동? 하늘땅 물건. 하늘당 물번? 이런 정도로 이제 생협 운동으로 이렇게 그 정도로 얘기를 하지, 한살림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살림 운동의 모태는 카톨릭, 특히 원주교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그 초석을 놓았던 분이 장일순 선생님이시고,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은 김지아 선생님, 김지아 씨고, 그 다음에 이런 한살림 운동이 교회 밖에서 돈농직거래 운동을 통해서 생명운동으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의미의 그 생활 공동체 운동으로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정호경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정호경 신부님이 쓰신 글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농민교리서가 있어요. 해방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제목으로 농민교리서를 쓰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카톨릭 교회의 교리서인지 동학의 교설인지를 헷갈려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동학과 서학이 통합된 형태의 교리서가 정호경 신부님이 쓴 농민교리서거든요. 그러면 그 사상은 어디서 왔냐? 장일순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그 요번에 제가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장일순 평전을 내긴 했지만 그 이 장일순 평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이 이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난 5년 전에 장일순 선생님 25주기 즈음에서 김상웅 선생님께서 이제 장일순 평전을 썼거든요. 쓰셨는데,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책이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이현주 목사님이 그냥 장일순 평전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무의당 평전으로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지고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 이철수 화백에게 무의당 평전으로 이거 표지 이거 좀 하나 좀 새겨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철수 선생이 장일순 편전으로 새겨가지고 준 거야. 그러니까 제안한 것과 다르게. 그래서 이거 장일순 평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의당 평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철수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너무 우회하는 거다. 이름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당신 생각에 그냥 똑같으면 어떠냐. 장일순 평전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부제라도 달아야 된다. 다르게. 그래서 부제로 뭘 달으면 좋겠냐 고민하다가 제가 출판사 쪽에 얘기한 거는 걸어다니는 동학으로 하자. 근데 요 부제를 달 때 약간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세례명이 요한이시거든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고 그 신자이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인 장일순 선생을 두고 걸어다니는 동학이라고 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여도 될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걸어다니는 서학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 양반의 정신적인 이 사상적 체계를 보면 그 서학에 대한 결합도, 결집도, 밀도보다는 동학에 대한 밀도가 훨씬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그 카톨릭 신자들을 얘기할 때는 그 집안이 대대로 순교자 가정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강사님은. 그런 집안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훅 가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는 유학자 집안이죠.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유학자이면서도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일순 선생의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이 17살인가 15살에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천주교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천주교 신자도 아니면서.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다 죽고 손자의 유언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아요. 이 희한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자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손주랑 관련된 그 할아버지의 일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그 손주가 죽었어요. 그럼 상여가 나가잖아요.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가 나갈 때 할아버지가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손주가 죽었는데 손주 앞에서 왜 절을 하세요 할아버지? 하니까 살아서는 내가 그의 조부이나 죽어서는 그 손주가 내 선생이다. 먼저 갔으니까. 이승에서는 그가 선배라는 거예요. 저승에서는. 이승에서는 내가 선배지만. 굉장히 특별한 마인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타고난 공경심이 있어요.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집안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는 거린들이 많이 집에 찾아왔었잖아요. 그럼 오면은 꼭 상을 내다가 상에다 밥을 차려주는 거죠. 밥을 퍼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접을 했던 분이셔서 그리고 그 나중에 그 해방 이후에 그리고 원주 지역에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예요. 집안 자체가. 이게 장사에 능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땅을 그 장사에서 번 돈으로 땅을 많이 샀거든요. 가지고 지주였는데 해방 이후에 이른바 이제 그 토지 분배 문제가 토지 개혁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남한 정부에서는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미군정은 하지 않고 정부 수립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유상몰수 유상 분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장일순 집안에서는 그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줘요. 자기 땅을 다. 그리고 그 장일순의 동생이 장일순은 약간 선비 같은 사람이고 그 동생이 그 장화순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진강학교 교장을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빠리빠리하고 이 현실감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그 소작인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토지문서를 나눠주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소작인들에게 땅을 다 나눠줘 버려요. 이것도 굉장히 특별하죠. 그리고 그 지지였을 때에도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기가 되기 전에 미리 작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지주들이 이렇게 보러 다니거든요. 자기 논에는. 그래야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맡긴 소작인들의 논이나 밭을 방문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소작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인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다 잡혀가고 그냥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인공치하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지주 가운데 목숨을 보존한 사람이 거의 2집안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서로 숨겨주는 거야. 오늘은 여기 와서 지내세요. 저기서 지내세요. 소작인들이. 너무 이제 고마우니까. 그런 어떤 그 전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한 집안의 사람들의 어떤 가풍을 이어받은 분이 장일순 선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제대로 가고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 좀 약간 장 선생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집안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 집안의 어떤 가풍을 고스란히 받아내었던 사람이 장일순 선생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 좀 그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장 선생은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선에서의 장일순 선생님은 그 시말로 이제 백수죠, 백수. 돈벌이를 하지 않았어요, 돈벌이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좀 고생을 좀 했겠죠? 예. 가족들이 고생을 했을 텐데, 주로 이제 그 이분이 백수로 지내게 된 또 이유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래는 그 이른바 진보정당이죠. 그 당시 말로는 혁신정당운동에 참여를 해요. 혁신정당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그 혁신정당운동을 하기 직전에 원래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에요.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고, 그 아인슈타인하고 서신교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이후에 이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아인슈타인이. 왜냐하면 이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자기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원자 핵폭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자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 월드 운동이라는 걸 시작해요. 세계를, 그러니까 국제연합 비슷한 건데, 국제연합은 나라와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민간 기구로서의 국제연합. 그래서 그 시민들이 뽑은 대의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새로운 어떤 그 유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원월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서신 교환을 해요. 장인선생님. 예, 그랬던 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도 그때 나이가 20대 하면 초중반밖에 안 됐어요. 이미 그런데 깨어있던 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존경했던 정치인이 조봉암 선생이에요. 조봉암. 혁신당이잖아요. 이 진보당. 그래서 조봉암은 처형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진보정당 운동을 투신을 하게 돼요. 근데 진보정당 운동을 투신해서 원주 쪽에서 이제 입후보를 몇 번 했는데, 물론 이제 다 떨어지죠. 자유당의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른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어서 박정희가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혁신정당 운동을 했던 사람들. 특히 혁신정당 운동을 하면서 장일순 선생이 주창했던 게 중립화 통일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하는데, 그 통일된 나라는 중립국이어야 한다. 스위스처럼.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보당의 강령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전부 검거를 합니다. 구테타 이후에. 그래서 그때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무엇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일수록도 다 기관원들이 그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두환 때 오면은 그 장일 선생님 여러분들이 그 집에 봉산동 그 집에 가시면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팥줄소가 있어요.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카페로 바뀌었는데 팥줄소를 세워가지고 상시적으로 그냥 경찰들이 거기서 감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수로 살고 싶어서 백수로 살았던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뭐 취업을 하거나 돈벌이를 하는 게 막혀 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길을 가다가 이제 군고구마 장터가 있으면 군고구마를 사서 파출소에 갖다 주는 거야. 여러분 덕분에 내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그 장 선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경우 있겠죠. 특히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장인수 선생 자신은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그때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이 양반이 그 진보 정치를 하면서 그만두었던 일 중에 가장 큰 게 글씨 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열 몇 살 때 어린 시절까지, 그러니까 서울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집에서 글씨를 썼는데 그 잃어버렸던 글씨 쓰기를 그 집거하게 되면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일 선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서예가로서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긴 글은 대부분 이런 서예, 글씨를 통해서, 서화를 통해서 남긴 글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글씨를 다시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장 선생 입장에서는 박정희라는 거예요. 나는 박정희 덕분에 글씨를 다시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를 밖에 해서 집거하게 만들었지만 그 때문에 내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건데, 그래서 이 글씨와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양반에게서 글씨라든가 그림, 서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아니면 우리 그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사랑을 그 사람한테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씨예요. 우리가 서예가들이 서예를 쓸 때는 어떻게 자기가 쓰고 싶은 글씨가 떠오르면 탁 써가지고 자기 이름 쓰고 몇 월 며칠 어쩌고 저쩌고 낙관 딱 찍어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장일순 선생님의 글씨에는 항상 받는사, 수신이 적혀 있어요. 누구누구 받으심이라든가 누구누구 에게라든가 그 받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글씨는 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누가 찾아와서 어떤 하소연을 한다거나 어떤 연고로 인연을 맺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글씨로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들끓고 있는 뭐가 있어. 그럴 때 장 선생님 봉산동 집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끝에 글씨를 하나 써줘. 그럼 그걸 가지고 가면은 늘 그걸 붙여놓고 볼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은 얘기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정말 그때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글씨로 명토를 박듯이 박아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일 선생님의 글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주 시내에 살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식당 주인부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무의당 기념사업회 쪽에서 이제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했는데 기존에 수집한 거는 2,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네, 무지하게 많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2,000건이 넘는다면 적어도 2,000명에게 구체적인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김지아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구술을 한 건데 그 김지아가 서울에서 그 민주화운동하면서 막 그 뭐랄까 복당이다가 원주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난 건데 그 장 선생님이 이제 잠시 이제 너무 서울에 가서 힘드니 원주에 가서 좀 지내보는 게 어때 원주에서 가지고 이제 한동안 원주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장 선생 댁에서 머물렀던 모양이에요. 그럼 같이 뭐 그때 같이 봤던 책들이 공의의 문헌 이런 거예요. 그 뭐 지상의 평화, 교회 문헌을 그때 많이 봤어요. 김지아가 장희 선생하고.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가끔 시내에 나가시잖아요, 장 선생님이. 그러면 같이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원주천 너머에 있는 장일 선생님 댁, 그 봉산동 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집에서 원주 시내까지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돼요. 그냥 설설설 걸어도 한 20분? 이면 원주 시내에 도착을 하는데 김지아 씨의 그 기억에 따르면 한 2시간 정도 걸렸다 그래요. 원주 시내까지 가는데. 예. 그 원주 시내까지 가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만나면 자기 얘기를 막 여러분들 그때도 그때만 해도 좀 드렸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무서워요. 저도. 왜냐면 전화를 걸어서 한번 통화가 될 듯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얘기를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씩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나요? 요즘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얘기할 데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들어주는가 싶으면 끝없이 나. 그래서 전화 받는 게 약간 겁이 나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사람들이 자기 하소연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바닥 백성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럴 때 장 선생 같은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늘 번거지에 잠바떼기 입고 다니잖아요.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복 쫙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터덜터덜 걸어오면은 아유 장 선생님 오래 잘 만났어요. 뭐 자기 얘기를 막 들어놓으면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시내까지 가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시선은 바닥에서 하늘까지. 그러니까 이른바 그 원주라고 하는 게 일군 사령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군사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군 장성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 대작이든 어디서 노점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역시 장일 선생님한테는 무슨 얘기든지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해도 야단 맞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들어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떤 사물과 세상을 대하는 그분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였지 않는가? 우리만 해도 사실 말을 섞을 때는 사람을 가리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익이 되는 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놈. 저 인간 만나면 에너지를 받는데 저 인간 만나면 기빨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계를 갖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백수기 때문에 시간은 그냥 항상 있어요. 항상. 그 하루를 무엇에 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랑 만나서 술을 먹고 하루를 지낸다 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당장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계가 없이 누구든지 만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기 명예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거나 어떤 그 약간 그 집착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을 때는 이른바 원주에서 장 선생님이 일정하게 존경받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존경에 맞닿는 대우를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요즘 유행하는 그 김민기 다큐 3부작 때문에 아주 갑자기 유명해진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뒷것이거든요. 뒷것. 근데 이 뒷것의 원조와 다름없는 분이 장일수 선생이에요. 실제로 장일수 선생은 우리가 이제 원주교구 생각하면 지학순주교를 떠올리죠. 제가 지학순주교님 평전도 예전에 썼었는데 그 지학순주교에 의해서 원주교가 정말 획기적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성과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하셨죠. 지주교님이. 근데 그 원주교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학순주교는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원주교구를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설계를 누구랑 같이 했느냐? 장 선생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 선생이 어떻게 보면 원주교구의 설계자 중에 한 사람. 근데 어느 누구도 장 선생이 거기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료로는. 왜? 당신은 그 지주교님하고 얘기만 했지? 안 썼어. 뭐 글 쓴 것도 없고 또 직함을 받은 게 없어요. 원주교구 설계위원장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직함이 없어. 그냥 처사죠. 처사. 그 지역에 있는 선비라고 하면 선비고 그런 처사랑 지주교가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걸 갖고 지주교님은 교회 안에서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지주교님이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못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일 할 사람 저런 일 할 사람. 설계를 하면 뭐해? 설계를 구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옛날 제자들 대성학교 설립했었거든요. 학교도 젊어서 그 제자들이나 그 동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그래서 한 번도 이 친구들을 만나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장 선생이 원래. 근데 지주교님을 만나고 나서 일을 하려니 사람이 필요하잖아. 너 천주교 한번 가볼 생각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천주교 이렇게 와라는 거야. 어? 왜? 교회 이제는 제가 그걸 소제목 어떻게 그 교회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장 선생님의 의식은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가톨릭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집착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서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일수 선생에서 이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0년대, 80년대는 가혹한 군사독재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얘기 나누고 으쌰으쌰 하려면 교회나 성당으로 가야만 해요. 그랬잖아요. 거기에 성당이나 교회에 온 사람들이 신자들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보호받을 수 있는 우수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은 카톨릭 신자이긴 하나 거기서 더 넘어서서 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특히 원주교구라고 하는 또 그 원주교구를 맡고 있는 주교가 하필이면 지학순 주교와 같은 혁신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노져야 돼요. 물 들어온다고 그냥 다 불러오는 거야. 노져올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바뀌어서 그 이른바 처음에 협정도합 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할 때에도 뭐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협동조합 운동이에요. 근데 협동조합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정치투쟁이에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러면 기억나는 것은 골방에 모여서 의식화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학 책 읽으면서 막 일본어로 된 거 번역해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하는 거는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공장들에 가서 노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모여서 데모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투쟁밖에 없어요. 근데 노조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모는 데모하는 사람만 해요. 즉 대학생들만 주로 했어요. 그때. 그죠? 그럼 일반 대중은 우리가 70년대에 온 국민적인 데모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6월 항쟁에 와서야 그렇게 온 시민이 참여해서 데모를 했지 그 전까지는 대학생들이 들어 스트라이크 데모하는 거예요. 대학 앞에서. 저도 그 시절에 대학을 다녔지만 근데 장 선생이 생각한 것은 당신이 그 진보정당 운동을 했잖아요. 그거는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선도투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거든요. 그거로는 세상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주적인 교육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생각해보니까 협동운동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없는 돈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서로를 돕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민주적으로 진행하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을 60년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65년도 정도부터. 그래서 광산지역, 농촌지역, 사방, 본당에서도 이 협동운동. 심지어는 그 교구에서 세월립한 진강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교구에서 운영한 학교예요. 그 학교 안에도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돈이 필요하면 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려다가 쓰고 갚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매점도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장을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시작했던 것도 장일수 선생님과 지학순 주연이 같이 했던 운동이고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이미 원주에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른바 이른바 그 문화방송 원주 MBC 부정부패 규탄대회로 시작되는 카톨릭 교회의 민자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원주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문화방송 이거 또 길게 하면 또 시간이 아까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주교님이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교구를 설립하고 나서 이 복음적인 어떤 우리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매체가 주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방송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려면 그 방송 매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언론을 창설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마치 그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방송국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5.16 장학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정수장학회인데 5.16 장학회가 이제 구테타 세력을 구심으로 하는 그 이해 집단이거든요. 그쪽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랑 같이 만들자. 근데 5.16 장학회가 방송국 설립 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16 장학회에서 반대고 그리고 본사 그 MBC 본사와 5.16 장학회가 반대고 그 이른바 원주교회에서 반을 투자해서 원주 방송국을 만들자, MBC를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원주에서 낸 그 반절에 해당되는 비용만으로 방송국을 운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5.16 장학회나 MBC 본사에서는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방송국 자체도 카톨릭 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기부한 돈 정도면은 필리핀에 가서 매스컴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정도 돈이면 방송국을 2개 정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계 장부 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거절해요. 그쪽에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원주교구에서 사람을 보내 감사를 했거든요. 원주교구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그 비용 중에 일부는 사적으로 막 쓰고 그랬나 봐요. 5.16 장학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이런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원동성당, 주교조 성당에서 그 처음으로 이 시국미사 같은 걸 하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거리 가두시까지 해요. 신부들이 맨 앞장에 서서 이게 신부들과 사제들이 십자가를 들고 가두시를 한 한국 역사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전에 협동조합 운동 등을 통해서 이미 의식화되고 결집되어진 대중들이 이 원주교구 안에 포진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비슷한 대회 할 때 그 사령탑이나 그 지휘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지아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성명서나 문건들은 다 사실은 그 그룹에서 다 작성을 한 거죠. 말씀은 그러한 어떤 그 배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는데